언뜻 버려진 도시처럼 보이는 하시마 섬은 바다를 누비는 군함을 닮아 군함도라고도 불리는데요. 사실은 축구장 2개 크기의 인공섬입니다. 지하에는 개항 이후 일본 산업화를 지탱했던 탄광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최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석유가 중요 에너지로 떠오르면서 1974년 폐광이 되었고 무인도로 전락합니다. 이후 적잖은 공포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메이지 유신의 어떤 산업혁명, 일본이 자랑하는 그 산업혁명의 어떤 그 심장과도 같은, 엔진과도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자, 한번 이곳에서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분위기는 으스스합니다. 지금 뭐 폐광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으스스한 느낌. 네. 일본에서는 문화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설명에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文化製品 100% の普及率だったそうです。これを見てください。ステレオまであるんですよ。テレビ、ラジオのステレオもあります。100% の昭和30年代。で、全国的に見ますとね、白黒テレビで普及率は 7.8%。100台のうち、100件のうち10件、8件ぐらいしかなかった。しかし、ここは 100%。 20세기 초부터 탄광으로 돈을 번 이 도시는 도쿄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했던 최첨단 도시였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잘 보여주는데요. 메이지 시대 제철소에서 만든 철근에 콘크리트로 지은 이 아파트는 일본 최초를 자랑합니다. konnichiwa. konnichiwa. 来てみてどうですか？やっぱり海の中でこういった施設がある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壮観な景色だとは思います。僕らとしては世界遺産に明治から昭和にかけて歴史があってこうやった施設ができてるわけですから世界遺産になってくれた方がもちろんいいと思ってます。 일본인들의 자부심이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을 다 알게 돼도 그럴까요? 일본의 근대화, 산업화에 쓰인 이곳의 그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은 누가 어떻게 캔 걸까요? 바로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10여 개국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좀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할까요? 자, 이 메이지 유신은 일본을 아시아 최강의 반열에 올려놓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침략과 약탈의 밑거름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곳 하시마 섬입니다. 깊이 1000km, 45도를 넘나드는 엄청난 열기 속에서 갱도의 중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죽기도 많이 죽었습니다. 아파트에 살았던 일본 사람들과 달리 바닷물이 들어오는 지하에 살다 보니 태풍에 수장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사로서 이 도시에서 제일 궁금했던 곳은 역시 학교였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또 강제로 끌려왔던 노동자들도 아이들을 낳고 길렀겠죠. 섬 한쪽에는 일본 아이들이 공부했던 교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선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이곳 하시마 섬에서 이 교육이 시작된 시점은요, 1893년부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학생들이 너무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상상이 됩니다. 앉아가지고 막 제잘제잘 되면서 선생님하고 뭐 하시마 섬에 대한 뭐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을 것이고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자, 교육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있는 일본인 아이들은 그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산업혁명의 정신을 정말 재미있게
배우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공간 밖에 있는 타 민족 사람들은 바로 그 메이지 유신 이후 만들어낸 그 산업혁명의 희생양이 되어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이 하시마 섬의 이 교실에서는 정말 큰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교사로서 참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저 구름처럼 이 지옥선 밖으로 탈출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바다로 뛰어내렸던 사람들의 인생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까요? 군함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발전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영광과 아픔을, 감사와 반성을 모두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군함도를 보면요, 저는 그 개항의 역사와 정말 잘 부합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일본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잖아요. 그런데 그 비약적인 성장 그 이면에는 바로 주변국들에 대한 침략과 수탈이 분명히 공존하고 있는데, 바로 이곳 군함도가 그 공존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모습들, 그 이면에 그 땅 속에 들어가고 있는 그 강제징용자들의 그 많은 아픔과 땀,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로 지금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군함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떠나고 있네요. 개항사와 메이지 시대를 통해 일본을 깊이 들여다보는 여행의 마지막 여정은 그 유명한 야스쿠니 신사로 정했습니다. 세계 개항사를 들여다볼 때 이 전쟁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독한 내전을 겪었고요. 외부적으로는 개항을 강요하고 침략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죽게 된 많은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는 것 역시 또 일본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한일 간의 극명한 역사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곳,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일본 최대 규모의 호국 신사 야스쿠니. 일본 정부는 국립묘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도 주변국들은 왜 그토록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걸까요?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는 이름과 달리 전쟁과 침략을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구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본 최초의 서양식 동상, 그 주인공은 일본 최초의 해군함대 설계자이자 근대 일본 군대의 창설자 오우무라 마스지로입니다. 메이지 유신과 일본의 팽창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이곳은 야스쿠니 신사의 중심, 위패가 모셔진 곳입니다. TV에서 많이 보셨죠? 이곳엔 246만 명의 전사자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개항 이후 여러 침략 전쟁과 죽음을 미화하고 일왕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는 데 이용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역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데 거부감이 없어 보입니다.